너무 오랜만에 책을 펴서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모르겠네요. 106페이지까지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보령이. 오늘은 중독을 치료하는 3가지 단계. 20분 읽고 저는 다시 라이브 하러 돌아가겠습니다. 중독을 치료하는 3가지 단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누군가 옆에서 함께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릴 때 중독 행위가 저절로 억제된다고 한다. 하루를 꼬박 함께 있어준다면 상대방은 중독되었던 행위를 멈출 수 있다. 당신은 중독 수준의 취미 활동이 있는가? 쉬지도 않고 드라마 정주행에 빠져 있다든지 눈이 벌게질 때까지 SNS를 한다든지 밤낮 없이 소설책만 읽는다든지 등 그 예는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이 중독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가? 과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뇌의 특정 호르몬 분비를 자극할 때 우리는 그것에 중독이 된다. 도파민이나 엔도르핀 같은 화학물질이 나와 좋은 느낌을 갖게 하고 더 큰 자극을 위해 계속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독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떠한 기술에 중독된다면 반복적인 연습으로 고수가 될 수 있고 운동에 중독된다면 친구들 사이에서 운동의 달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이러한 보상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삶의 다른 부분에서 균형을 잃기가 쉽다. 예컨대 게임을 떠올려보자. 게임은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중독의 구조를 담고 설계되었다. 그만큼 쉽게 중독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이다. 특히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남자친구가 게임에 빠져 일도 나몰라라 한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소 긍정적이지 못한 중독은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 방학뿐인가요? 주말에도 아이들 게임 하잖아요. 1. 함께 있어주기. 중독자가 남자친구 및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일 경우 효과적인 문제 해결 단계는 함께 있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건네보는 것도 가능하다. 너무 중독된 것 같은데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끊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데 어때? 어린아이를 포함해 대부분은 중독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대부분 협조할 것이다. 우선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을 내서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자. 옆에 함께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상대방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은데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둔다. 게임을 하지 말라고 널 감시하려는 게 아니야. 네가 게임을 하고 싶어질 때 그 순간 너의 감정이 어떤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길 바랄 뿐이야.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화를 내죠. 아주 어린 아이라면 모르겠지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감옥 같다고 저희 아이가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이렇게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2번째,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하기. 그런 다음 상대방과 함께 이 감정을 탐구해 본다.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밀려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갑자기 짜증이 났는가?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짜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바쁜 업무 생각이 났는가? 아니면 아직 다 끝내지 못한 방학 숙제 생각이 났는가? 이렇게 계속 찾아 나가다 보면 중독이 촉발된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꽤 유용한 심리술이다. 모든 중독에는 어떤 촉발인자가 있기 때문이다.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담배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흡연을 하고 싶은 충동이 촉발된다. 그렇다면 온종일 옆에 함께 있어서 찰카닥하고 방아쇠 당기듯 담배 생각을 부르는 촉발점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아야 한다. 촉발점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중독이라는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미 일어난 결과다. 단순히 이 결과만 제어해서 빈도수를 줄이거나 혹은 행동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사실상 중독을 부르는 원인은 찾을 수가 없고 어떠한 해결도 되지 않는다. 중독을 근본적으로 없애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마치 잡초처럼 뽑아내고 또 뽑아내도 다시 자라나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것과 같다. 잡초 지독하죠. 근데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트랙터라고 하나요? 그 농기구로 그 풀을 뽑아낼 때 이미 씨앗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초 박멸이 안 되나 봐요. 특히나 요즘은 삶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큰 시기다. 어린아이들도 학업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고 있는데 이럴 땐 우울한 기분이나 초조함, 무기력함이 쉽게 올라온다. 이때 중독될 만한 무언가를 만나게 되면 그걸로 기분 전환을 하려 할 것이다. 만약 그 무언가가 게임이나 마약처럼 중독의 구조를 담고 설계된 것이라면 빠져드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러므로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독을 부르는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근본적인 것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중독 행위는 차차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다른 행위로 대체하기. 이와 병행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대체하기다. 기존에 중독적으로 하던 행위를 다른 행동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게임에 빠진 아이라면 부모가 야외로 자주 데리고 다니면서 더 재미난 것들을 접하게 해주거나 흡연 중독이라면 담배 생각이 날 때 대신 껌을 씹거나 아예 바깥으로 나가 운동을 한다. 드라마나 웹소설에 푹 빠져 있는 사람도 다른 활동들을 찾아서 대신 해볼 수 있다. 우리 뇌에는 가소성이 있다. 대체하기로 선택했던 또 다른 행동에 익숙해질 때가 되면 우리가 중독되었던 것에는 더는 끌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삶은 더 건강해진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누군가 옆에서 함께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릴 때 중독행위가 저절로 억제된다고 한다.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과 종일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중독행위를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구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행위에 중독되었을 때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다면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반사적인 반응의 원인을 파헤쳐라. 어떤 현상에 대한 반사적 반응을 합리화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그 이면에 담긴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회가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문화현상이 생긴다. 새로운 사물이나 유행에 앞에서 우리는 낯설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눈앞에 물밀듯 쏟아지는
수준이 될 때는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토양이 이미 두터워졌다는 뜻이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어떤 문화현상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여러 학부모와의 자리에서 성별 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에 관해 대부분이 말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중 몇 명이나 될지 의심되었다. 대만 사회에 여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보수파들이 많다는 투표 결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날의 인플루언서나 아이돌 그룹의 멤버처럼 여성스러운 느낌을 물씬 풍기는 몇몇 남자들을 보고 약간 놀란 적이 있다. 이때 이 반사적인 반응은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 라고 스스로 자문해 보았더니 성장한 시대적 배경, 가정교육 환경, 성향, 자아 정체성 등의 요소가 합쳐져 형성된 가치관이 직관적으로 좋다 혹은 싫다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우리는 다시 그 반응을 합리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단 반사적인 반응 후에 그 반응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치를 찾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고의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남녀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는 사실 사회가 만들어낸 규칙이다. 화장만 해도 그렇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아이라인을 그리고 향수를 뿌렸다. 로마 제국의 남자들은 당대 여성 못지않게 멋내기를 즐겼다. 프랑스 궁정의 남자들 또한 하이힐을 즐겨 신었다. 각기 다른 문화 속에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다. 각 사회에는 그에 맞는 기준이 있다. 그리고 젠더의 사회적 구성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모델은 각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변한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남성 이미지란 패기가 넘치고 건장한 군인처럼 강인하고 침착하며 결단력 있는 남성이었다. 이런 모습의 군인들이 미국 사회의 영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사회가 평화로워지자 사람들은 중산층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이때 이상적인 남성의 이미지 또한 바뀌게 된다. 1950, 60년대의 드라마 속에 자주 등장하던 남성, 즉 매일 같은 시간에 아내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서서 저녁이면 제 시간에 귀가하는 중산층의 비즈니스맨이다. 미국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더 부유해지자 다원화된 남성의 이미지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비틀즈가 막 나왔을 때 많은 보수 인사들이 그들을 두고 이도저도 아닌 자들로 비판했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았다. 왜 이도저도 아닌 자들이죠? 그 이유는 어쩌면 당시 남성들의 모범적 이미지가 이미 오래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1980, 90년대의 미국에서 사춘기를 보냈다. 당시 주류 사회는 이미 눈에 띄게 다원화되어 있었다. 각 잡힌 정장 차림의 근육남을 좋아하는 사람부터 개성 넘치는 차림에 머리는 드라이로 높이 세운 연주가와 예술가들이 흔재했다.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아이섀도우를 칠해서 성별의 특징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사회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동안 군인의 기질과 무사정신을 가진 남성들을 숭배했다. 전쟁에 패배한 후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정장을 깔끔하게 빼입고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월급쟁이 남성이 추앙받았다. 경제가 부유해지고 또다시 불황기에 접어들면서는 꽃미남과 미소년 같은 이미지가 유행하기도 했다. 아, 그래서 한류 인기가 생겼나 보네요. 한류가.
대만 사회의 변화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과거 수십 년간 생계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던 시절부터 부유해지고 난 후 제각각의 문화가 유행을 했다. 젊은 사람들이 상남자 스타일이 터프가이나 정장을 쫙 빼입은 엄숙한 타입의 중산층 이미지를 왜 더 이상 추종하지 않고 다원화된 형태로 자신을 대변해줄 새로운 이미지에 열광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매번 어떠한 남녀의 이미지나 아이돌의 유형이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집단의식 속에 그들의 이미지가 표출될 만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하다거나 낯설다거나 심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반사적 반응을 합리화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그 이면에 담긴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래의 로봇과 인공지능이 단순 노동과 체력이 필요한 업무를 대량으로 대체하거나 전쟁터에서 앞장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 중성에 가까워질지도 모를 일이다. 혹은 좀 더 인성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이 더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조금 더 섬세한 사유를 드러낼 수 있고 눈물을 허락해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저도요. 눈물을 허락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물하면 왠지 패배자의 이미지가 강한가 봐요.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우는 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배우자는. 더 많은 감정과 창의력을 갖고 모성까지도 꺼낼 수 있기를 바란다. 세상과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더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도 역사의 두루마기 속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발을 떼고 삶에 더 부합되는 요구를 해야 한다. 어쩌면 나의 아이들이 몇 년 후 사춘기에 접어들 때가 되면 아빠인 나도 옛날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네, 되실 겁니다. 바라건대 그때가 되어 아이들의 세상이 적응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 모든 것에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고 아이들과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그동안 내가 보았던 수많은 어른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만을 고수하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꼿꼿하게 서 있다가 지난 세대의 활화석이 되고 마는 일은 없기를. 네,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독서 북클럽을 해야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그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과 갑자기 밤 10시에 논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어저께 신문을 읽었을 때 그 AI 그 챗봇 GPT가 뭐 번역을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뭔가 인성이 부족하고 자의식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걱정을 하덜 말으라고 하더라고요. 연구자들은 그 극단의 상황을 연출해서 그거를 이슈화시키는 거지 그렇게 되진 않는다. 항상 인간 아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걱정은 50대인 제가 하고 아이들은 정말 그 걱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의 발단은 뭐였냐면요. 할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할머니 빨리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아라.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할머니 되기는 힘들겠다. 누나가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고 왜 할머니고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기적이지만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얘기했어요. 그냥 너희만 잘 살고 그냥 굿바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세대들이 겪어야 될 게 너무 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고의 근원이 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랬죠.
그 유발 하라리 얘기를 꺼내고 그 최재천 박사님의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또 막 그거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지금 상태로 갔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저를 막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책에서 벗어나는 사고를 못하는 게 저고 아이들은 그보다 되게 앞서 있는 것 같아갖고 어제도 많이 부끄러우면서 아 이게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북클럽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게 서로 토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이제 북클럽을 시작하기 위해서 책 읽는 것은 잠시 멈추고요. 시간이 벌써 다